안녕하세요. 책 읽는 농부,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 먼저 자기소개를 편안하게 짤막하게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3년차 농사를 짓고 있는 김동규라고 합니다. 별명은 동방의 별입니다. 줄여서 동별. 안녕하세요. 시합받는 농부 이종란입니다. 기농 24년 차입니다. 와. 우와. 안녕하세요. 기촌 9개월 차 배선입니다. 풋나는 맘이고요. 풋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완주에 온 지 1년 반 정도 된 그냥 얼결에 기촌한 김선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책 읽는 농부, 줄여서 또 책농이라고 하는 우리 농부 모임 몇 가지 뭐라 그럴까 지향하는 바가 있어요. 전에도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우리 책 읽는 농부 모임은 우리 지역에서 농사 짓는 농민의 삶을 지향합니다. 두 번째, 그 농사는 땅속 미생물과 땅 위의 모든 생명들 그리고 사람들까지 모두를 건강하게 하는데 기여한다. 세 번째, 우리는 토종농을 중심으로 소농, 협업농, 유기농, 친환경농을 추구합니다. 네 번째, 책을 함께 읽으며 현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책 읽는 농부 지향점 네 번째, 책을 함께 읽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책을 읽어볼 학생, 읽어볼 사람 하면 자야죠 하면서 책을 읽은 경험이 많이 있으시죠? 우리는 그렇게 수련회의 낭독, 책을 읽습니다. 어떤 책을 읽냐면요, 녹색평론입니다. 아주 지금 시대에 가장 또 읽어볼 만한 그런 좋은 책이죠. 2024년 가을호 187호인데요. 여기에서 56쪽에 나오는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파시즘으로 귀결되는가, 이 제목의 글을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글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또 잘 읽어보고 들어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참 좋은 글인 것 같아서 오늘 읽겠습니다. 크리스 헤지스라고 하는 분의 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경제 이론으로서 신자유주의는 항상 허황된 것이었다. 그것은 과거의 지배이념, 가령 왕권 신수설이나 파시즘의 초인 신념 정도의 타당성밖에 갖고 있지 않았다. 신자유주의가 호언장담하며 약속한 것들은 어느 것 하나 결코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각국 정부의 통제와 규제들을 와해시켜서 전 세계 과두 지배층 엘리트들의 손에 더 많은 부를 몰아주는 일. 오늘날 단 8개 집안이 세계 인구 절반이 갖고 있는 것과 같은 양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필연적으로 엄청난 소득 불평등과 권력 독점을 초래하고 정치적 극단주의를 부채질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토마 피케티의 두꺼운 책 21세기 자본을 힘겹게 다 읽어야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경제적 합리성은 처음부터 신자유주의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다. 핵심은 계급 권력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단락인데 문장들이 좀 상당히 무게감이 있어 보이죠?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을 키워드로 해서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지금 기술하고 있어요. 토마 피케티의 두꺼운 책 21세기 자본 얘기가 나오는데 이 책 처음 나왔을 때 굉장한 어떤 그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샀어요. 저도 샀어요. 책이 읽어보셨어요? 벽돌 책입니다. 엄청 두꺼운데 한 100쪽 정도까지 읽었나? 계속 읽어보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 책 자체는 양장본이고 좀 있어 보였어요. 언젠가 한번 읽어보고는 싶어요. 그런데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임금소득과 자본소득의 그 상관관계를 어떤 그래프로 수백 년 동안의 어떤 그 양상을 보여주는 그 작업을 쭉 했는데 예전에 비해서 임금소득, 이것은 이제 노동을 해서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그 돈의 그 양이 자본소득, 어떤 부동산이나 금융이나 노동을 통하지 않은 다른 것들로 해서 벌어들이는 이런 소득이 더 많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소득 불평등이 더 심화돼 가지고 세계가 좀 불안해지고 살기가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그런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그 대단한 그런 책이더라고요. 100쪽까지만 읽어봐도 알겠더라고요. 네, 제가 한 단락 더 읽어볼게요. 지배 이념으로서의 신자유주의는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다. 신자유주의를 비판했던 주된 세력, 당시 주류였던 케인스 학파는 1970년대부터 학계와 국가기관,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금융기관들에서 밀려났고 언론에서도 배제되었다. 케인스 학파는 케인스라고 하는 경제학자의 그 주장하는 것을 좀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학파인데 존 메이너드 케인스라고 영국의 경제학자, 그리고 이분은 또 철학자이자 언론인인데 이분은 이제 그 분배 쪽에 좀 더 무게중심을 실었던 분이죠. 그런데 이 케인스 학파가 밀려났죠. 70년대 이후로.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뒤에 나오는 밀턴 프리드먼이라 그랬지. 밀턴 프리드먼의 어떤 그 영향으로 미국에서는 뭐 그 레이건 대통령, 영국에서는 대처 수상,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밀턴 프리드먼의 책을 아주 그 금과 옥조처럼 아주 이렇게 읽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분배보다는 성장 쪽에 좀 방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런 한편 시카고 대학 등지에서 시카고 대학이 바로 이제 밀턴 프리드먼 쪽입니다. 케인스는 이제 그 영국의 그 케임브리지 그쪽이고요. 고분고분한 아첨꾼 밀턴 프리드먼 같은 지적 허세가들이 양성되었다. 밀턴 프리드먼을 지적 허세가라고 이 글쓴이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한테는 좀 거리감을 두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네요. 이들에게는 명망 높은 발언의 장들이 제공되었고 기업들의 후원금도 쏟아졌다. 이들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삼류 작가 아일랜드에 의해서 대중화되었지만 지금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이분들 참 그 대단하기는 대단해요. 오스트리아 태생의 영국 경제학자인데 화폐를 배운 이제 그 연구를 많이 한 분인데 이분은 이제 50년 딱 50년 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기도 한 분이네요. 아일랜드라고는 분은 이제 소설가이자 철학자인데 러시아 태생, 미국에서 활동을 했고 뭐 이기심의 미덕 이런 책을 썼어요. 이기심의 미덕 하면은 이기심을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포장. 네, 이기심을 좀 이렇게 더 좀 미화하는 그런 얘기죠.
또 우리는 너무 평등하다 이런 책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평등하니까 이게 좀 깨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 같죠. 제목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느낌이 나고 있죠. 이런 세 사람 밀턴 프리드먼, 프리드리 하이에크, 아인랜드 이런들이 이제 같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대중화되었지만 학문으로서는 이미 권위를 잃은 비주류 경제 이론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주문을 떠들어댔다. 주문, 여기서 이제 주자가 이제 그 빌 주자예요. 그 뭐 마법 주문할 때 그런 주문. 즉 우리가 시장의 명령에 복종하고, 네. 이게 지금 그 신자유주의에서 내세우는 어떤 그런 것들입니다. 시장의 명령 복종. 시장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정부 규제를 걷어내고 규제 철폐. 네. 부유층에게 세금을 감면해주고 지금 우리나라도 엄청 계속 그 선물을 주고 있죠. 네. 부유층 감면 또 뭡니까? 이 자녀에게 이렇게 물려줄 때 상속세 그것도 감면해주고 깎아주고 또 대기업의 그 법인세 그것도 대폭적으로 깎아주고 이렇게 하면은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그런 믿음인데 글쎄요. 자본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도록 허용하고 노동조합들을 말살하고 일자리들은 저기 중국에 있는 저임금 작업장으로 보내버리면 세상은 더욱 행복하고 자유롭고 부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사기였지만 먹혔다. 와, 먹혔다. 네. 읽어보실까요? 다음. 뭐 괜찮죠? 네. 이 프로젝트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인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에 노동자들이 조직화되어 저항하기 시작하면서 자본 계급이 큰 공경에 빠지게 되었을 때 생겨났습니다. 신자유주의 약사의 저자 데이비드 하비가 뉴욕에서 만났을 때 내게 했던 말이다. 모든 계층이 그렇지만 이들도 집에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장의 자유, 민영화, 기업가, 정신, 개인의 자유, 그 밖에도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모든 것이 새로운 사회 질서를 지배할 사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것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풍미했습니다. 정치적 프로젝트로서의 신자유주의는 수완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하비는 말했다.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주장함으로써 대중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했던 자유는 시장의 자유였습니다.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는 68세대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지요. 너희들은 자유를 원하지. 학생운동은 바로 그것을 위한 것이었잖아. 우리가 자유를 줄게. 그러나 그건 시장의 자유가 될 것이야. 너희들은 사회적 정의도 추구하지. 그건 포기해라. 자, 우리가 개인의 자유를 너희들한테 줄게. 그러니까 사회적 정의는 잊어버려. 조직화하지 말라는 말이야. 그것은 노동계급으로 구성된 집단, 특히 노동조합을 해제하려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대중의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정당들은 모두 조금씩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네. 무섭네요. 이제 프리님 정란쌤이 이렇게 읽으신 부분은 그 데이비드 하비 말이 쭉 나오고 있고 이후로 데이비드 하비의 말을 중심으로 쭉 이렇게 전개되고 있어요. 신자유주의의 약사, 간략한 역사 이런 책을 쓴 분이라 데이비드 하비의 이 책에서 나오는 말들을 쭉 인용을 하고 있으면서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파시즘으로 규결되는가를 논증을 하고 있어요. 데이비드 하비 이분은 찾아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라 그럴까 그 명함에 박을 만한 그런 학문 분야가 7가지나 돼요.
가장 그 기본적으로 지리학자이면서 인문학자, 인류학자, 경제학자, 사회이론가, 사상가, 저술가. 와, 대단한 분이죠. 근데 말을 참 쉽게 이렇게 네. 쉬우면서도 핵심을 딱딱 그러니까요. 잘 찔러서 네. 말하고 계시죠. 네. 아까 말 중에 수완이 매우 좋았다면서 58쪽 넷째 줄 보면은 너희들은 자유를 원하지 자유를 줄게. 그것은 시장의 자유가 될 것이야. 이 자유란 말이 나오는데 그 아까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책 중에도 하이에크가 아니라 그 밀턴 프리드먼 있었죠. 이분의 책 중에 선택할 자유라고 하는 책이 있고 자본주의와 자유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여기도 이제 자유라는 말이 나오는데 근데 이 선택할 자유가 있는 사람은 이미 굉장히 어떤 이미 어떤 단계 올라선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진짜 이 힘든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58쪽의 셋째 줄에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는 68세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통 68세대라고 해요. 68. 우리나라에서는 68세대가 없었어요. 이게 뭐냐면 1968년도 처음에 프랑스 파리 어떤 유럽에서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세계적인 어떤 그 변화의 큰 운동이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 베트남전 그 반전 운동과 이제 결부되었고 기존의 권유라든가 기존의 어떤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막 심하게는 막 히피즘 막 그냥 약물 막 이런 쪽으로도 가기도 했지만 기존의 권위와 어떤 권력에 도전을 냈던 아주 세계적인 어떤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 바람이 불어오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예, 왜 그랬을까요? 당시 누가 철권 통치를 했었죠? 68년도면 박정희? 그렇죠, 박정희죠. 박정희는 68년도부터 박정희가 했었어요. 61년도부터 79년까지 했으니까 18년 동안 해먹었는데 그 중앙 부분은 이제 그 68세대 68 혁명이라고 합니다. 68혁명. 68혁명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냥 그 대유적으로 돈을 딱 걸어 잠그고 흥선대원군 어떤 최국 정책처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68의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이 지금도 많은 그런 약점이 되고는 있지만 이후에 그 79년도 이후에 80년 그 광주 항쟁, 87년 6월 항쟁 이렇게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대단히 크게 이제 꽃을 피웠던 것이죠. 네. 뭐라고 그럴까? 그냥 짤막하게 언급만 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조금 보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시장의 자유는 얼핏 평등주의처럼 보인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평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만큼 불평등한 일은 없습니다. 와, 이 말 진짜 멋지죠? 축적인데도 불평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만큼 불평등한 일은 없습니다. 멋진 표현이네요. 하비는 계속해서 말했다. 신자유주의는 모두를 똑같이 대우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건 만약 당신이 엄청난 부자라면 더욱 부유하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몹시 가난하다면 더 빈곤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요. 막스가 자본론 1권에 훌륭하게 논증해 보여준 것도 시장의 자유는 사회적 격차를 갈수록 더 크게 벌려놓는다는 것이지요. 자본가 계급은 힘을 합쳐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굉장히 조직적으로 전파했다. 자본가 엘리트들은 대중이 신자유주의 이념을 받아들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기업인 간담회나 상공회의소 같은 단체들,
헤리티지 재단 같은 싱크탱크들에도 자금을 지원했다. 이 이데올로기에 충성을 맹세하는 대학들이라면 기부금도 넉넉하게 받을 수 있었다. 자본 계급은 자신들의 영향력과 재산, 자신들이 소유한 대중매체 플랫폼을 활용해서 언론도 그들의 대변자로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다른 의견을 내는 이단자들은 모조리 침묵하게 만들거나 일자리를 갖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 결과 이제는 생산이 아니라 급등하는 주가가 경제의 새로운 척도가 되었다. 모든 것, 모든 사람이 금융화되고 상품화되었다. 엄청난 말이네요. 이제 이 뒤로 이 모든 것, 모든 사람이 금융화되고 상품화되었다. 이 말을 실제로 예를 들어서 쭉 보여주고 있어요. 네. 계속 봅시다. 가치는 무조건 시장에서 실현되는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하비는 말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로부터 25만 달러를 받고 강연을 제공하는 퀄리티, 힐러리 클린턴은 매우 가치가 높은 것이지요. 만약 내가 시내 어떤 소규모 그룹에 가서 강연을 하고 $50를 받았다면 명백히 클린턴이 나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 그가 시장에서 얼마를 벌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바로 그것이 신자유주의의 배후에 있는 철학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는 사물의 가격을 매겨야 합니다. 상품으로 취급돼선 안 되는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관리가 상품이 되는 거예요. 집도 상품이 됩니다. 교육도 상품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교육 상품은 미래의 일자리를 갖게 해줄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신용사기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말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이에요. 당신이 기업가 정신을 갖는다면, 당신이 스스로를 훈련시킨다면, 그럼 당신은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나중에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당신 잘못입니다. 제대로 훈련하지 못해서 강자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노동 착취에 대한 관리 기술을 배우지 않고 철학이나 고전 수업을 수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는 신자유주의의 속임수가 정치적 스펙트럼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공적 보조금을 막대하게 요구하는 등 신자유주의의 약탈적 속성이 날이 갈수록 감추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가령 아마존은 최근 뉴욕주와 버지니아주에서 물류센터를 설립하면서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감세 혜택을 받았다. 그 결과 지배층 엘리트들은 우파 선동 정치가들과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데마고그들은 이것은 이제 선동자, 옛날에 민중 지도자, 선동 연설가 이렇게 풀이되는 말이네요. 이 데마고그들은 인종주의, 이슬람 혐오, 동성애 혐오증, 편협한 맹신, 여성 혐오 등의 거친 전략들을 사용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대중의 분노와 좌절감이 엘리트들이 아닌 사회적 취약계층을 향하게 만들고 있다. 이거 일부러 조장하는 거잖아요. 이들 선동가들은 여기는 이제 선동가라고 했나요? 데마고그. 이들 선동가들은 전 세계 엘리트들에 의한 약탈을 가속화하고 있으면서 노동하는 남자와 여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약속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글을 썼던 당시가 전에 바이든 대통령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에 쓴 글인가 보네요.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거의 될 거라고 좀 확신되고 있다고 하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수많은 규제들, 온실가스 배출에서부터 통신망 중립성에 이르기까지를 철폐했고
최고 부유층 개인 및 기업들에게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고 앞으로 10년간 총 세입에서 약 1조 5천억 달러를 지어버렸다. 권위주의적인 언사와 통치를 적극적으로 펼쳤다. 다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진짜. 예. 신자유주의는 부를 거의 만들어내지 못한다. 단지 지배층 엘리트들의 손에 부를 집중시키는 것이다. 하비는 이것을 강탈에 의한 자본 축적이라고 부른다. 강탈에 의한 축적이라고 말하는 자본 축적이라고 말하는 주된 근거는 이거예요. 상품을 만들어내거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능력이 고갈되면 사람들은 타인에게서 부를 뜯어내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죠. 하비는 말했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의 활동은 추출이 주된 내용이 됩니다. 추출 또는 탈취. 그리고 추출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예전에 존재하지 않던 상품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젊었을 때에는 유럽에서 고등교육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고등교육이 지금은 아주 중요한 상품 중에 하나가 됐는데, 고등교육은 그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말해요. 대학교나 대학원 수준. 지금 이 공공성이 거의 무너지고 있죠. 그러나 점점 더 교육 및 기타 서비스들이 개인의 사적 활동으로 바뀌었어요. 개인이 다 거의 부담을 한다 이거죠. 의료 서비스도 그렇습니다. 보통이라면 상품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역들에서 많은 부분이 상품화되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주거지를 공급하는 일도 과거에는 사유적인 의무로 여겨졌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모두 시장을 경유해야 합니다. 시장에 개방돼서는 안 될 영역들의 시장 논리가 강요되고 있습니다. 그 영역들이 이제 그 이후에 또 나오는데 참 너무나 우리 현실이 신자유주의가 얼마나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배하고 활개를 치고 있는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네, 다음. 예전에는 영국에서 물은 공공재였습니다. 하비는 말했다. 물론 이제 민영화되어서 수도 요금을 내야 합니다. 교통도 민영화되었죠. 버스 체계는 혼돈 그 자체입니다. 여기저기 온 천지에서 민간업자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정말로 필요한 시스템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철도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노동당의 정책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공공 소유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왜냐하면 민영화는 완전히 정신나간 짓이고 조금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미친 결과들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영국인 대다수가 여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강탈에 의한 자본 축적은 금융화를 수반하게 된다. 하나 더 해주시죠. 너무 짧으니까 이게. 규제 완화 정책들 덕분에 금융 시스템도 투기, 약탈, 사기, 도둑질을 통해서 재분배 활동이 이루어지는 주요 무대가 되었다. 하비가 책에 쓴 이 문장은 신자유주의 역사를 가장 잘 압축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주식 홍보, 폰지 사기, 인플레이션을 통한 구조적 자산 파괴, 기업 합병과 인수를 통한 자산 수탈, 그리고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국민들까지 모두 노예의 처지로 전락되는 국가 채무. 기업 범죄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자산 강탈, 연금 기금 수탈, 신용 및 주가 조작에 의한 기업 파산, 이 모든 것이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의 중심적 요소가 되었다. 온통 사기. 신자유주의는 금융 시스템의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경제 위기를 만들어내고 자산 가격을 떨어뜨린 뒤 그것을 몰수하기도 한다. 위기를 만들어내는 방법에는 신용거래 흐름을 끊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하비는 말했다. 1997년과 1998년에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바로 그렇게 해서 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불시에 유동성이 말라버렸던 거예요. 주요 기관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 잠깐만요. 이때 1997, 98 우리나라에서 겪었던 거. IMF. 그렇죠. 네. 거대한 해외 자금이 인도네시아로 흘러들어갔고 그들은 자금 수도꼭지를 잠궜습니다. 다시 해외 자본이 흘러나갔어요. 돈을 구할 수 없어서 모든 회사가 파산을 하면 이 기업들을 사들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주택 대란이 벌어졌을 때에도 똑같은 일이 목격됩니다. 주택담보권 행사 압류로 인해서 시장에 건물이 많이 나왔고 굉장히 헐값에 그것들을 주워 담을 수 있었거든요. 이때 블랙스톤이 모든 주택을 사들였어요. 지금 미국 전체에서 가장 큰 임대업자가 되어 있죠. 건물을 20만 채인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블랙스톤은 시장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깐 그러기도 했지만 시장의 흐름이 바뀌면 건물들을 치우든 세를 놓든 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블랙스톤은 모든 사람이 손실을 보았던 부동산 위기 때에도 떼돈을 벌었던 것이죠. 엄청나게 큰 부의 이전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완전히 조작에 의한. 이게 꼭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그렇죠. 똑같이 우리나라 이야기네요. 합의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정의가 반드시 양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경고한다.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와 함께 보편적인 사회적 평등이나 환경적 정의 같은 대의 명분을 위해서 개인적인 바람이나 필요, 욕구를 억제하여 수면 아래에 두는 일이 필요하다고 합의는 썼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의 수사는 국가 권력을 극복함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 세력들을 자유의지론, 정체성 정치, 다문화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아도취적인 소비지상주의로 분열되게 만들 수 있다. 경제학자 칼 폴라리는 자유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쁜 자유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공익, 예컨대 생태계나 민주주의의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하는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막대한 이윤을 추출해낸다. 이 나쁜 자유들은 기업들이 기술 및 과학적 발전을 독점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게 도와준다. 설령 제약산업의 경우처럼 독점이 곧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 되더라도 말이다. 그리고 이런 나쁜 자유들이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어질 때 좋은 자유들,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즉 직업의 자유 등 마침내 완전히 파괴된다. 네. 칼 폴라니 이분 얘기 나왔는데요. 이분 이제 오스트리아 출신의 아주 위대한 경제학자였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상당히 두툼한 것이 있는데 거대한 전환이라고. 칼 폴라니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홍기빈 씨가 아주 전문가 유명한 분인데 홍기빈 씨가 번역한 책입니다. 거대한 전환. 제가 한번 이제 읽어보실 기회가 있으시면은 선생님이 충분히 요즘 책을 막 읽으시니까 풍성한 걸 그냥 기회와 정보를. 네. 제가 책 사는 것들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책은 읽었어요. 진짜 이 칼 폴라니는 뭐라 그럴까, 굉장히 귀족 계층 집안 사람이고 아주 잘 나가고 그런 분이고 형제들이 엄청나게 다들 천재적이었어요. 집안이요? 네. 그런데 아주 어려운 시절에 이분의
한 달 월급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대요. 피터 드러크라고는 그 사람이 아주 그 젊었을 때 17세, 18세 그렇게 좀 아주 그 청소년 시절에 칼 폴라니의 집을 우연히 가본 적이 있었는데, 폴라니가 그 대학에서 받는 월급이 엄청나다는 것을 그 직전에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가서 봤더니 먹는 음식이 너무나 막 형편없는 거예요. 자기네는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데 폴라니는 훨씬 더 부자인데 너무나 이렇게 소박한 것 정도 이하로 거의 뭐 빈곤 수준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죽 같은 것을. 그것을 아주 감사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피터 드러크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묻는 거예요. 선생님은 왜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하세요? 월급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랬더니 밥을 먹고 있는 식구들, 그리고 칼 폴라니 어머니 다 이상하게 피터를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월급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쓸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 폴라니 집안은 월급을 통째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다 쓰고 자기네들을 위해서는 쓰지를 않는 거였어요. 와. 한 개인도 아니고 가족이. 네, 가족 전체가 다 그냥 그런 생각으로 다 철학과 네. 생각. 그 이야기가 피터 드러크의 방관자의 시대라고는 아주 오랜 옛날 그 책 속에 한 챕터로 나오는데, 그 부분을 어떤 분이 읽고서 다른 책에 써놨는데, 최성각 씨라고 우리나라 소설가 최성각 씨가 몇 군데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가 독서평론도 있고 나는 이런 책을 읽었다도 있고 또 다른 그 소설책 속에서 써 있는데, 내가 그것들을 이렇게 읽어보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러네. 와, 어떻게 월급을 우리 식구들만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쓸 수가 있냐고. 오히려 그냥 이상한 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식구들이. 왜 피터 드러크가 아주 그 장면을 인상적으로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폴라니 하면은 이 대목이 늘 이렇게 떠올라요. 대단한,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베풀고 이렇게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나쁜 자유와 좋은 자유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나쁜 자유가 판치면 좋은 자유들은 억압되고 없어지는 거죠. 정말 필요한 것들인데. 저 하나 이제 네. 하비는 폴라니를 인용하여 그 위에 유형가요? 거예요. 자유를 부정한다는 이유로 계획이나 규제가 공격을 받고 있다. 폴라니는 썼다. 자유의 핵심 요소는 자유기업과 사적 소유라고 선포되었다. 따라서 그것과 다른 기초 위에 세워진 사유는 자유롭다고 불릴 수 없다. 규제가 만들어내는 자유, 정의, 자유, 복지는 자유가 아니라 유장된 노예 상태라고 매도된다. 그렇게 해서 이 신자유주의 할 때 그 신이 붙는 이유는 원래 중요하고 본질적인 그 자유가 아니고 왜곡되고, 참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는 나쁜 자유인 거죠. 그래서 신자가 붙은 것 같아요. 자유라는 아이디어가 고작 자유기업을 옹호하는 것으로 타락하게 된다. 그것은 소득, 여가, 사회보장이 개선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자유를 가져다 주지만, 자신들이 가진 민주적 권리들을 활용해서 자산가들의 권력으로부터 대피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헛된 노력을 되풀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 되지도 않는 자유를 제공한다. 그렇지만 권력과 강요가 없는 사회도 없고 권력이 아무 기능을 하지 않는 세상도 있을 수 없다면 자유주의 유토피아라는 비전도 물리력, 폭력, 권위주의에 기대지 않고서는 지탱될 수 없다. 폴라니는
자, 어느 순간 합의에서 지금 폴란이로 지금 바뀌어 있죠. 네. 합의나 폴란이나 지향점이 좀 동일한 것 같아요. 그죠? 폴란이는 자유주의 혹은 신자유주의 유토피아주의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고 필연적으로 권위주의나 혹은 아예 노골적인 파시즘으로 규결된다고 했다. 아, 여기 나오네요. 필연적으로 파시즘으로 규결된다. 좋은 자유들은 실종되고 나쁜 자유들이 군림하게 된다. 잘 보시죠. 네. 읽어주세요. 아, 그래요? 신자유주의는 다수 대중이 누려야 할 자유를 소수밖에 누릴 수 없는 자유로 바꿔놓는다. 그래야 필연적으로 파시즘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네오파시즘은 국가 안보를 내세우면서 공민적 자유를 폐지하고 단체들에게는 모조리 반역자, 민중의 적이라는 낙인을 찍는다. 그것은 엘리트들이 지배를 계속해 나가면서 사회를 분열시키고 약탈과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군사화된 도구이다. 지배 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강압적 통치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어떻게 읽으셨어요? 소감 한 말씀씩 한번. 소감 말씀하실 때, 이 참 인상적인 문장. 앞에서 누가 내가 하려고 했는데 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몇 군데 해서 한번 그 문장 중심으로 이 글을 읽으신 소감을 한 말씀씩 말씀해 주시면 또 우리 사회와도 비교해서 이 글이 주는 어떤 의미 같은 것을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거를 주문하시네요. 그랬나요? 저는 오늘 읽는 것도 좀 떨려서 그러니까. 내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음. 딱 박히진 않았어요. 다시 읽어봐야 되겠어요. 네. 저는 되게 함축적으로 들어있었던 말이 제가 읽었던 거 있어요. 불평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만큼 불평등한 건 없다. 58쪽 네. 가운데 부분 맞아요. 네. 신자유주의는 모두를 똑같이 대우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게 평등하게 하겠다는 거잖아. 근데 평등하지가 않다는 거죠. 저는 맨 앞에 네. 신자유주의는 항상 허황된 것이다. 이 허황된 것을 꿈꾸는 자들에 의한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음모로 어떻게 하면 저런 민중들을 지배하고 독점적으로 돈을 벌지? 이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막 뻗쳐 나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그냥 이렇게 상상을 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지배를 하는 이 구조가 딱 있는 것 같아. 그렇군요. 저는 그게 잘 먹히는 것 같아, 대중한테. 어. 그러니까 지금 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그 전에 대통령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했는데 또 먹힌다는 또 거죠. 먹힌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음모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교육을 받잖아요. 이게 보면은. 그죠. 알게 모르게 계속 그들의 말에 우리가 조종당하게 제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게 그러니까 좀 정신을 바짝 차려.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녹색표는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글이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죠. 네, 네. 맞아요. 아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아는 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좀 많이 하는 거 거부 반응이 있는 것 같아. 그냥 대충 살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해요? 그러니까 운동권이야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더 씌우는 것 같아요. 어떤 프레임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민 정치가 없잖아요. 지방으로 갈수록 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예전에 그 그렇죠. 당 얘기할 때 큰 여당과 큰 야당밖에 없고 소수 정당들이 없다라는 게 사실은 그게 이제 그걸로 인해서 나오는 건데 부천에 정치하는 엄마들 뭐 이런 모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헌법부터 공부하고 하는 저는 참여는 하지 않았는데
거기가 이제 생협에 있었던 사람들이 파생돼서 음. 만들어진 형태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운동권이라기보다는 그 정치를 되게 뭐 여당과 야당의 그런 정치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그렇죠. 목소리를 지역에서. 삶을 지역에서. 지역에서 삶을 들여다봐야 되는 게 음. 사실 정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헌법을 알아가고 법을 알아가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운동이 사실 되게 필요한 거죠. 특히 그럼 헌법을 우리는- 배우는 거 너무 좋은데요? 우리는 좋겠는데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신자유주의에 의한 전 세계적으로 그 토종 씨앗이 사라지는 그쵸, 것도 그쵸. 그렇게 동일하게 적나라하게. 적나라하게 그래서 전 세계 농민들이 실제로 엄청난 공경에 처하고 이들의 세력에 소비재가 되고. 소비자로 전락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이제 씨앗받는 농부나 이런 것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립적이고 주체적이고 그들의 최소한의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물망에서 자립적으로 살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어떻게 낼 수 있을까를 이제 그 지향을 하면서 이제 씨앗받는 농부 이거를 이제 만들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런 지향을 하면서 우리 또 이렇게 녹색평등도 읽고 하니 네. 자 우리가 현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알고 있는 것뿐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 현실에서 아까 폰맘님 말씀하신 그 정치하는 엄마들 네. 그런 그 이런저런 그 다양한 그 소수 그 모임들이 활성화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중요할 것 같아요. 책 읽는 농부 이런 모임. 활성화가 되기가 음, 참 힘든데 되게 중요한 모임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한번 읽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시작했잖아요. 다음 달이면 지금 1년이 됩니다. 아 그러네요. 네. 딱 오늘 모임이 지금 몇 번째냐면 오늘이 18번째. 네. 참, 이런 그 소규모 모임들이 지역에서부터 지역 자치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바탕이 되고 해서 우리가 결국은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혼자 있어가지고는 이 의식은 절대 안 깨어 있거든요. 안 깨어 있기가 어렵거든요. 함께 모여서 얘기를 하면은 운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운동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현실이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모여서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사회를 정치를 해주면 그냥 우리 편하게 살면 되는데 절대 안 그렇거든요. 이렇게 착취하고 막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저는 64쪽 끝부분에 네오파시즘은 국가 안보를 내세우면서 국민적 자유를 폐지하고 단체들에는 모조리 반역자, 이 민중의 적이라는 단위를 찍는다. 윤석열이 특히 많이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노골적이죠. 박정희 때부터 뭐 이승만 때도 그랬고 계속 이렇게 해왔어요. 이게 전주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 끄떡으면은 무슨 카르텔을 척결해야 한다. 뭐 비판 세력들은 전부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하고 와 이건 진짜 아니 전주 거기 플랜카드에 네. 박정희가 딱 이러면서 뭐 하는 거를 왜 그런 것을 진짜 너무 전주에? 전주 네. 플랜카드 어떤 정당에서 내건 게 아니고요. 누구는 자유 행정부에서? 자유 무슨 당이 당이야, 있는데 당이야. 좀 박정희 추종당이야. 잘 못 들어본 당인데 맞아요. 그 박정희 추모하는 당이야. 박정희 추종당. 와, 전주에도 있고 전국에 다 전국에 있어요. 다 있어요. 와. 그 법을 좀 만들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보고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쿠데타를 기도했거나 쿠데타를 통해서 이익을 받거나 이 권력을 찬탈했거나 그리고 이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이 인민을 학살했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런 추모하고 추앙하는 펼침막이라든지 기념관이라든지 동상, 박물관 이런 것들을 세우려고 하거나 세우거나 이런 것들을 금지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거 하면은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너무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를테면 광주를 짓밟고 권력을 찬탈하고 1.12 또 했던 전두환, 이런 전두환 노태우를 위대한 우리의 이 민족의 지도자였다라고 하면은 그거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그거하고 비슷하거든요. 아, 진짜. 열받네. 예. 그렇습니다. 아직 이 시대에 아직도 그런다는 게 더 아니 더 심해진 지 심해지. 않았나? 맞아요. 그 신자유주의 지금 체제로. 정부가 네. 그러니까 저도 어디 유튜브에서 윤석열이가 그때 밀턴 프리드먼 예, 이 사람 맞아요. 이 사람 맞아요. 경제학자를 되게 추종하고 예, 이 사람에 대한 언급을 했거든. 맞아요. 자기가 그 경제학 그거를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들었던 아마 유시민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거 되게 소름이 끼쳤다. 그리고 네. 저 사람 머릿속에는 이 사람이 들어 있는 거다. 그러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음. 지금 하고 있는 행태들이 다 그렇게 그런 길을 가려고 가고 있죠. 가고 있는 거예요. 소름 끼쳐요. 이게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전체주의이고 네. 명령이고 파시즘에서는 토의, 토론, 질문 이것을 완전히 금지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은 그냥 입 막고 내쫓고 막 이러는 거다. 아 진짜. 여기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자체 독서 토론회들이 있었는데 거기는 독립운동의 온상들하고 전부 다 아주 탄압을 받았고 마찬가지로 박정희 때도 독서 그죠, 토론 그렇죠. 이런 거를 못하게 했어요. 네. 박정희 때도 그 통일벼 안 신고 통일벼 안 심으면 다 그 빨갱이로 해가지고 잡아가고. 지원금을 안 주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예, 그 당시에 통일벼를 안 심은 사람들은 막 잡아가고 이걸 제가 이제 그 이야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 보짜리 할 때 예전에는 논에다가 직접 이 대나무 이렇게 휘어가지고 꽂아서 네. 비닐을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통일벼 보짜리를 안 하면 그 저기 면에서 이런 그 공무원들 와가지고 다 거기를 밟아버리고. 밟아. 어머. 통일벼. 그리고 지원을 빨갱이라고 안 한 정도가 아니고. 네. 빨갱이라고 막 저기 하고. 와. 우리가 엄청난 시대의 어린 시절이잖아요. 저희들. 그죠. 그 시대를 다 저는 거쳐서 지금까지 왔네. 저리긴 했죠. 아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신자유주의 상황에서 씨앗들이 사라지고 막 이러한 현실에서 그럼 농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런 되게 고민들이 많았던 부분에서 그러면 씨앗부터 농자재나 이런 데서 소비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립으로 살아가는 농부가 돼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구나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씨앗 받는 농부가 말하자면 자립농부, 그래서 저는 자립농부 철학을 가졌다.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모임에 이러한 것도 돼 있잖아요. 3번 우리는 토종농을 중심으로 소농, 협업농, 유기농, 친환경농을 추구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 영농법인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이거를 농사를 지려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임들이 같이 공유가 되는 데서 그렇게 활동하는 데 서로 연대하고 힘도 주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이야기하고 이러면 좋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녹색병도 내 나름 욕심으로. 너무 잘 선택하신. 아 그래요?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 동규 선생님이 계셔갖고 그런. 동규 선생님이 동방군 선생님이 녹색평론을 읽는다는 걸 제가 이거 하자고 1년 전부터 알아가지고 호심탐탐 언제 녹색평론을 하자고 하지.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있었구나.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저는 호심탐탐 선생님한테 언제 얘기를 해야 기회를 잘 잡지 이러고. 왜냐면 너무 잘 인도해 주시잖아요. 아이고 별 말씀을. 예. 근데 그게 되게 필요했어. 녹색평론을 하다가 실패한 게 뭐냐면
선생님처럼 풍부하게 이렇게 막 알아가지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좀 균형을 잡으면서. 네네네네네 이게 없으니까 맞아요. 오늘 주제 같이 사실 되게 좀 무겁잖아요. 이런 주제는 사실 그래도 우리 이해가 안 문제의 핵심을 뚫고 있죠. 그죠. 우리 사회에. 네. 저는 감사해요. 뒤늦게 이제 이 모임에 들어오기도 했고, 저만 아직 농사를 안 짓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에 한 5년 전에 금산에 이제, 이렇게 막 머리로 막 꿈꾸고 시골 살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나는 마치 귀농할 것처럼 막 귀농 프로그램에도 들어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아이들을 다 서울에서 이제 자립하게 되면 내려가야지 했는데, 내려와서 한 2년, 언제 뭐 내려와서 어디에 정착할까 고민할 때니까 그 동네 금산인데 할머니가 이제 힘들다 하면서 땅을 한 800평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 2년간을 줘봤는데 뭐 말하자면 도구도 없고 말하자면 홈이 뭐 이제 삽 정도 그 800평을 한다는 게 그리고 이게 뭐 농약 같은 거 아니면 거름 없이 한다는 거는 배운 입장이기도 하지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이미 너무 너무 커. 네, 그냥 생산 위주이기 때문에 따로 하다가 이 농사가 맞나? 내가 먹고 싶어서 짓는 농사인데 이렇게 짓나 맞나 회의도 들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고 800평은 너무 커. 뭐 아들 하나 남편하고 같이 이제 막 꽃갈무자냐 밀짚모자 쓰고 새벽에 나가면 밤 깜깜할 때까지 퇴근한 사람처럼 갖다 쓰러지셔. 동네 사람들이 킥킥대고 보는데 우리는 눈이 노래져가지고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온데도 밭은 사람들이 끌끌 혀를 차고 아니면 뭐 막 쪼물쪼물 뭐 이렇게 5만 가지 다 심어보고 그런데 맞아요. 여러분의 선택을 보니까 이거는 작은 선택이 아니구나 이렇게 삶으로 이렇게 살아내고 있는 분들이구나 해서 느껴왔지만 이상하게 뿌듯하고 대단해 보이세요. 아이고야, 800평이나 해보시는 경험 대단하시네요. 그러게요. 낑낑거리게 해봤는데요. 엉망진창이었겠죠. 처음에는 한 100평이나 50평, 네. 800평은 너무 벅찹니다. 저는 이만큼만 해볼게요.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능력이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갖춰지면 이제 경험을 쌓고, 그래서 대단하시네. 깻잎하고 그래도 들깨, 참깨, 음. 콩 위주로 많이 심고 나머지는 음. 막 호기심도 생기고 이러니까 뭐 온갖 씨앗을 다 사다가 조금 막 이렇게 재미는 있었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맞아요. 열심히 너무 중요한 우리 씨앗을 살리는 일도 하면서 먹고도 살고. 이걸로 먹거리로도 삼고 이런다는 게 쉽지 않은 거를 조금은 느꼈기 때문에 이런 의미 있는 모임에 내가 오게 됐네. 잘하셨습니다. 네. 뿌듯함이 오늘 생기네요. 그래서 50평으로 조금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10평? 10평? 그럴까? 네. 10평? 50평은 그래도 해봤어요. 여기 전에 함양리에서 살았는데 네. 텃밭이 그래도 그 안에 넓은 마당 안에 있어서 그것도 혼자 해봤거든요. 할만한 섭렵을 건가요? 해보고. 네. 50평 정도는 그래도 하실 그죠. 만하지 네. 않아요? 재미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뭐 무탈리 안에 있으니까 물도 쉽게 줄 수 있고 그리고 하다가 좀 쉴 수도 있고 좋았어요. 좋죠. 50평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 오늘 이제 모임을 이제 정리를 하고 네. 이제 또 얘기를 조금 더 네. 오늘 녹색평론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파시즘으로 귀결되는가 지난번에 비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웃음 것도 많이 피고 개인의 경험도 많이 산책 얘기도 하고. 서로 나누고 아주 흥겹고 좋은 시간. 아니 이제 좋은 거의 글 의식이 안 되는 것 같아. 잘 읽었네요. 애쓰셨습니다. 자, 박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